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어서 28강 조선전기의 경제와 사회 진도를 나갈 건데요. 조선 전체로 봤을 때 경제만, 사회만 이렇게 나눠도 되지만 지금 이 교재에서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나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 조선 후기의 경제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의 경제 사회를 묶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조선전기의 경제 파트 부분에서는 일단 토지제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관수관급제, 녹봉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교재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경제하면 역시 세금제도죠. 수취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수취제도가 임진왜란 이후로 한번 개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영정법, 균역법, 막 그런 식으로 대동법 생기죠? 그때 한 번 더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를 정리를 할 거고요. 사회 부분은 신분제도죠. 올해 신분제도 필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여러분 신기하게 하는 거 고급 교재 다 갖고 계시죠? 154페이지 펴시고요. 154페이지에 있는 교재 내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필기를 할까 했는데 제가 보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가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을 막 세우고 신진사대부들한테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토지 겸병, 불법적으로 땅을 넓혀가지고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세워서 줄 땅이 없어. 그래서 이제 경기 일대의 땅을 과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에게 주었던 땅이 과전법입니다. 공양왕이죠. 고려 말입니다. 아직 조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려 말의 과전법을 이미 만든 거죠. 시행 배경은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 줄쳐주시고, 그리고 고려 말 조준의 건의로, 그러니까 신진사대부가 건의한 거야. 우리 땅 줘. 이러면서 이제 만든 거죠. 지급 대상 토지는 경기 지역에 한정 줄쳐주시고요. 전 현직관리에게 처음에는 전직관리, 현직관리 다 줬습니다. 당연히 모자라겠죠. 나중에는 전직관리는 안 주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주지 않고 현직관리만 줍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마련해 주고요. 그래서 전현직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한다 줄치시고, 여기서의 당연히 의미는 수조권이라는 거. 그거는 전시가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을 아예 너 거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거죠.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뭐 이제 반납의 원칙이지만 관리가 사망하면 원래 반납의 원칙인데, 사망하면 반납을 하긴 하지만 수신전, 휴량전 이런 식으로 세습을 했다. 수신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부에게 주는 겁니다. 수신전.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그럼 부인에게 주는 거, 과부에게 주는 것이고, 휴량전은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신전, 휴량전.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이제 계속 세습으로 남겨뒀다. 그 다음에 직전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직전법 같은 경우에는 세습 토지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수신전, 휴량전을 계속 주다 보니까 관리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땅은 정해져 있고 땅이 당연히 모자라겠죠. 그래서 토지 부족 때문입니다. 세습 토지 증가로 토지 부족이 나타났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관직을 관두면 다시 반납하는 원칙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세조 때, 그러면서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관직을 그만둬도 그 땅을 내가 관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관직에서 그만두면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관직에 있을 때, 그 땅을 관리할 때 어떻게든지 조금씩 삥땅 쳐먹으려고 하겠죠. 마치 나쁜 정치인들이 금배지 달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뇌물 많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처럼, 임기 안에 빨리 어떻게든 해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현직 관리들이 자꾸 세금을 나라에다 내지 않고 삥땅 치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 재정은 점점 줄어드는데 관리들은 배가 부르고 있어. 이게 뭔 일이야? 안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중간에 삥땅 치는구나. 그래서 국가에서,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거둔 뒤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수조권을 안 주는 거야. 그게 관수관급제입니다. 수조권자가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고 관청에서 이제 수령과 이런 관리들, 향리들이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수조권자, 이런 관리들에게 주는 그런 겁니다. 자꾸 중간에서 삥땅 쳐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결국에는 관수관급제도 폐지되고 그런 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수조권 안 줘. 월급 개념으로 준다. 그래서 녹봉을 줍니다. 직전법도 없어지고요. 명종 때 녹봉제.
녹봉제는 수조권 제도가 없어지고요. 그냥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을 합니다. 이제 1년에 이제 녹패를, 1년에 한 번씩 녹패를 이제 그런 그 녹봉, 나는 관리다라는 녹패를 지급을 하면 이제 쌀로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현물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봉을 줘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수조권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진 건 이 관리들이 자기 땅을 조금씩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한테 야, 니네 땅 나한테 싸게 넘겨 그러면은 곡식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흉년이 일어나거나 이런 농민들이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의 땅들을 양반들한테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양반들은 점점점 대토지를 또 소유하게 되고 그런 가난한 농민들은 그 대토지에 가서 노예처럼 가서 일을 하는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지주와 소작농, 지주 전호제가 되는 겁니다. 지주는 땅 주인, 전호는 그 땅에서 일을 하는 소작농, 그게 전호예요.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된다는 소리예요. 대토지 소유자는 농민 대상으로 지대를 받게 됩니다. 지대는 땅값. 이건 뭐냐면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땅 주인한테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1년 동안 경작을 한 다음에 땅 주인한테 얼마나 내냐면 2분의 1이나 냈어요. 절반을. 개꿀이지. 막 양반은 땅은 많아. 그리고 소작농이 막 농사를 거기에 절반을 나한테 줘. 대박이죠. 이런 식 50%를 떼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양반들은 점점 배를 불릴 수 있었던 지주전호제가 확산돼서 이제 조선 말로 갈수록 점점점 힘들어졌죠. 농민들은. 자, 이게 바로 토지제도의 순서입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순서 외우시고요. 그것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다 줬고 그리고 경기 지역에 한정됐고 직전법은 현직 관리만.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삥땅 치니까 관청에서 걷어가지고 관리들에게 주는 관수관급제 일시적으로 시행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월급처럼 녹봉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55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취체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조선 전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하지 않을 거라 간단합니다. 수취체제. 뭐 수취제도, 수취체제 같은 거죠.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자, 세금을 세 가지를 걷는다. 토지세, 전세, 그 다음에 특산물, 공납, 그 다음에 노동력 할 때 력, 역. 이렇게 세 가지를 걷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토지세예요. 그래서 그 토지에서 수확량의 우리가 뭐 원천지수 0.3% 떼는 그런 것처럼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었어요. 10분의 1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왜 생기냐면 수확량이 10분의 1을 걷었더니 되게 비옥한 토지에서는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10분의 1 내면 얼마 뭐 조금만 내면 되는데 되게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는 수확량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또 10분의 1을 떼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비옥한 토지와 척박한 토지의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조건 다 10분의 1이면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토지 비옥도와 그리고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걸 좀 나눠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종대왕 때 좀 바꿉니다. 세종 때 전분 6등급 이거는 토지 비옥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연분 9등급 이거는 풍용에 관련해서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세금을 걷었다라는 겁니다. 뭐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9개로 나누고 이건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토지를 조금 다르게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 이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소득세를 적게 내고 그렇게 좀 다르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그리고 풍용에 따라서 나눠서 내게 했다. 자, 그럼 공납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납 같은 경우는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면 땅에 따라서 내는 거면 그나마 땅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건데 공납은 무조건 집집마다 내게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건보료 같은 거? 집집마다. 공납 같은 경우에는 가구마다 집집마다 국가에다가 특산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물, 현물, 뭐 굴비를 내라. 특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토산물이 맞겠다. 특산물은 그 지역에 특별하게 유명해진 뭐 그런 의미니까 집집마다 토산물이라고 할게요.
국어를 바쳐라, 배를 바쳐라, 굴비를 바쳐라, 막 이런 식의 뭐 호두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뭐 중전이 임신했으니 감귤을 갖다 바쳐라 이러는데 감귤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 남쪽 지방 제주도 쪽만 감귤이 나오는데 웬 강원도에서 감귤을 내래. 그리고 충청도에서 전복이 나오지도 않는데 뜬금 갑자기 전복을 내래. 내야 돼 그럼. 그러니까 뭐 어떡겠어. 그거를 내지 못하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복을 갖다 냈어. 뭐야 전복이 왜 이렇게 작아? 왕은 이런 어디 우리 임금님이 이런 전복을 뭐 더 큰 거 주먹만한 거 갖고 와. 그럼 주먹만한 거 사와서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나오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걷었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부담이 커서 그거를 직접 낼 수 없으니까 그런 규격이라던가 뭐 나오지도 않는데 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는 방납의 문제, 방납의 폐단이 일어났다. 방납은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납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뭐야? 결국에는 토산물을 직접 내는 그 지역이 막 유명한 거, 뭐 대구에는 사과가 유명하고 영광에는 굴비가 유명하고 그런 식으로 내는 게 맞는 건데 규격에도 안 맞고 뭐 굴비가 너무 작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짜증나게 하고 또 그리고 막 나오지도 않는 거를 막 내라고 하고 인삼이 재배되지 않는 지역인데 인삼 내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서 내고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동법이라고 해가지고 쌀이나 화폐로 내게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세금이 공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은요, 노동력을 나라에다가 바치는 건데, 이제 16세에서 60세까지 그런 정남에게 세금을 걷는 건데, 이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눠줍니다. 정군은요, 실제로 군복무를 하거나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바치는 사람을 정군이라고 해요. 정남 중에서. 보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얘가 가면은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없어. 라던가. 아니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그래서 보인은 농사를 져서 국가에다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인이 정군의 비용을 보조한다.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제 지금 전쟁 중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이 비니까 그 집안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좀 부족하다던가. 그럼 그 보인이 그 비용을 갚아주는 거죠. 그 집을 먹여 살려준다던가. 그런 식의 보조를 해주는 정군과 보인이 있다. 그런데 점점 6.25래. 왜 6.25에서 왜 나와? 임진왜란. 나 요즘 말이 이렇게 헛나와. 6.25 왜 나오지? 예, 임진왜란 전에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무슨 일을 시킬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얘기하려고 6.25가 나왔나 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죠. 그럼 군대 가면 여러분들 다 뭐 하셨나요? 남자분들 군복무 하신 분들 다 뭐 하죠? 뭐 총을 쏘긴 하지만 실제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 생활 내내 눈을 썰거나 삽질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잡일을 많이 하잖아요. 땅 파는 거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삽질.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이제 갖다 바칩니다. 그런 식의 군역의 요역화가 돼버려요. 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역화. 그냥 막 성 쌓고 저수지 쌓고 계속 삽질만 시켜. 하기 싫어. 가면은 맨날 뭐 이렇게 집 지으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않고 대신 노비나 어떤 사람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네가 대신 군대 가. 이런 식의 대립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립.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뭐 수능을 대리 시험도 볼 수 있었다고 하고 군대는 대신 보낼 수 없겠지. 얼굴이 다르니까. 그 대신 좋은 보직으로 빠지게 한다던가 약간 그런 비리가 아주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다른 사람을 사서 나 대신 군복무를 하게 하는 게 대립입니다. 대신 세운다. 그래서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대립군들이 임진왜란에서 열심히 싸우는 뭐 그런 내용. 그렇기도 하고요. 대립뿐만 아니라 이제 돈으로 때우는 뭐 방군수포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군포로 때우는 이런 식으로 군역의 요역화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립이 성행했다.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군대로 보내는 이제 군대가 아니지 그냥 일 시켜서 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군사력이 약해졌겠죠. 그쵸? 어중이 떠중이 이제 대립들이 이제 실제로 싸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면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세는 부담이 너무 심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막 토지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완전 최저로 줄여주는 영정법,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으로 바뀌게 되고, 공납은 이제 이렇게 특산물로 내지 않고 이제 쌀이나 화폐로 내가지고 이제 공인들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국가에다 바치게 하는 이제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고,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포를 이제 무조건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이제 그런 군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균역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군포로 바뀌어요. 이제 이 역의 그런 의무가 좀 임진왜란 이후로는 좀 바뀌게 됩니다. 소고군 체제로 바뀌면서. 자, 어쨌든 수치제도는 전기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넘기기 전에 상업에 대한 거는 교재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은요 아주 간단해요. 상업은 조선전기에는 상업을 발달시키지 않았다. 억상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농본주의, 농업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을 장려하면서 상업은 억상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억상책인 게 뭐냐면 아무나 막 장사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난전을 펴가지고 팔 수 있고 이러면은 막 활성화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난전을 금한다. 금난정권. 국가에서 정한 6개의 뭐 유기점만 너네들만 점포를 열어라. 시전상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약간 독과점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구하려면 되게 구하기 힘들었고 난전을 못하게 했어. 그래서 금난정권. 시전상인 부분은 이제 종로에 설치된 상설시장, 결혼할 때 필요한 거, 장례식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만 파는 그런 유기전이라는 그런 국가에서 선택된 그런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난정권이었다. 억상책, 상업을 억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시서 동그라미하고 불법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곳. 그 다음에 장시. 장시는 남부지방에 잠시 개설됐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조선 후기에 활성화되지, 이때 장시는 길게 막 5일장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남부지방에만 일부 생기고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장시의 발달은 조선 후기 때 일어나죠. 화폐를 통용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삼배나 옷감, 이런 무명, 그리고 이런 쌀, 이런 걸로 주로 현물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종 때 조선 통보 발행했지만 유통 부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폐 이름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분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도는 156페이지에 있어요. 신분제도는 제가 피라미드로 정리해서 필기를 하고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분제도.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고려랑 거의 비슷한데 명칭이 바뀝니다. 맨 위에 조선시대 가장 높은 신분제도 누굽니까? 에헴 하고 이렇게 무슨 걸음도 양반걸음, 양반이 가장 높은 관직이죠. 고려 때는 이제 귀족이라고 했다면 이제 조선시대는 양반 밑에는 이제 중인이 있어요. 어중간한 중간에 낀. 고려 때는 중류층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양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상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상것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상민. 주로 이제 농민이나 상업자들, 상민.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또 천민, 노비를 얘기하죠. 이렇게 4개로 나눠주는데요. 양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양반이라는 의미는 원래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면 문반과 무반을 지칭합니다. 문반은 공부 잘하는 그런 문과에 응시한 사람들, 문반. 이제 무반은 무과, 이제 싸움 잘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무인들. 그게 이제 무과, 문반. 그래서 무반의 원래 양반이었어요. 원래 그런 명칭이었었는데 이게 명칭의 의미가 바뀝니다. 원래는 문반과 이 펜이 너무 잘 안 나오네. 잠시만요. 원래는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이런 명칭이었는데, 문반과 무반이었는데, 이게 점점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원래 아버지만 원래 양반인 거잖아요. 문반과 무반에 속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부인, 친척, 삼촌, 딸 모두가 그냥 양반이 돼버리는 거야. 그 이제 관직을 갖고 있는 가문이 양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란 명칭 자체가 좀 많이 확대됐다. 가족이나 가문으로 확대돼서 하나의 신분을 지칭하는 명칭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양반과 무반의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의 양쪽 반, 양반 이거였는데 하나의 가문, 양반 가문, 하나의 관직, 그 집안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냥 신분 계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확대된, 우리는 주로 확대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반은 이제 중앙 관리가 된 중앙 관료층,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그 집안의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댁 규수, 뭐 그런 식으로 양반댁 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양반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제 속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냐면 중앙관료층에 올라갔거나 중앙에 만약에 관료가 되지 못하면 지방에서 뭐를 하느냐, 서원과 향약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유양소에 소속되죠. 향촌자치에 힘쓴 사람들, 유양소에 해당되는 그런 양반들. 지방에서는 유양소에서 이제 그 지역의 유지로서 수령들을 이제 도와주고 향리들은 감찰하는 그런 유양소의 일원들, 그런 사람들이 양반이고, 아니면 중앙에 과거급제에서 중앙에 올라갔거나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인으로 넘어갈게요. 중인은 어중간하게 중간에 낀 사람들인데, 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게, 아주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을 의미합니다. 이제 의학, 역학, 유학 이런 기술관이 원래 중인인데, 이제 잡과에 응시한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결국 확대돼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이 중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관청에서 일을 하는데 높은 사람은 양반이지만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양반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양반이라고 하기 싫은 거야.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눈 거야. 너는 양반은 아니야. 너는 너무 낮은 관직이야. 그래서 중인이라는 관직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양반인데 첩의 자식이에요. 그 첩도 뭐 노비의 자식, 막 언년이가 이렇게 막 음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 주인 나리가 갑자기 막 껴안고 아기가 생겨서 이제 노비의 자식이야. 그러면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그렇게 서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은 중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신들의 그런 특권을 더 유지하고 니들과 좀 달라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중인이 더욱더 많아진 거죠. 자, 중인 같은 경우에는 서리, 향리, 이런 서울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서리는요, 중앙관리에서 하급관리, 향리는 지방 수령 옆에 있는 사람이 향리죠. 지방관청에서 하급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리는 중앙관청, 향리는 향촌의 그 말 그대로 그런 지방관하에서 이제 하급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으로 나누면 높은 공무원, 낮은 공무원을 이렇게 딱 나눠버렸다. 커트라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 했고, 상인, 상민. 상민은 이제 제일 많은 게 농민이죠.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농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자. 이것은 인원도 그렇지만 대우도 그렇습니다. 농민을 좀 높게 받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 상인들은 조금 천대했어요. 장사꾼이다 이래가지고 천대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사회고 검약사회, 이렇게 좀 검소하고 아끼고 그런 사회인데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천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농민, 수공업자, 상인 순으로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나눴다. 그 다음에 신량역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량역천은 상민이긴 해요. 상민이긴 하지만 약간 노비 같은 대우를 받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신량역천이라고 해요. 하지만 신량역천은 천민은 아닙니다. 상민에 해당되는 직위예요. 신량역천은 양인 신분이지만, 양인이 상민하고 같은 말이에요. 양인 신분이지만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좀 천대받는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뱃사공, 배를 젓는 뱃사공도 천대했고,
봉수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산에서 산에 이렇게 막 봉수 올리고 횃불이나 연기로 봉수 올리는 사람, 그 사람도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기 관아에서 곤장 때리는 사람, 나장 뭐 이런 사람들도 약간 천한 일에 종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역졸,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 밑에서 일하는 그 수군 있죠? 수군도 낮게 봤어요. 뭐 봉수꾼, 그리고 수군, 엉덩이 때리는 나장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신량역천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들. 역졸은 이제 역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말 밥 주고 이런 사람들이 역졸에 해당됩니다. 자, 거의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천민으로 넘어갈게요. 자, 천민은 특징이 뭐냐면 고려 때랑 똑같아요. 남한테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상속할 수도 있는, 매매, 상속, 팔 수 있고 물려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됐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천민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백정이 천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백정은 고려 때 그 백정 노민하고는 다른, 이렇게 막 망나니 이렇게 막 칼 푸 해가지고 이제 사람 목 자르기도 하고, 도살업자 이렇게 소의 목을 자르기도 하고 소를 이렇게 도축하고, 그게 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의 백정이라는 의미에 좀 천한 그런 이미지가, 천민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도 요즘까지 이어져서 도축업자, 이렇게 그런 소를 이렇게 정형하시는 정형업자들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업을 숨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집니다. 뭐 결혼하거나 이럴 때 아버지 도축업 하십니다. 뭐 정형업자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든 할아버지들이 그거 조선시대 백정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 직업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관계없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이런 조선시대적인 그런 사고, 옛날 사고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백정. 옛날 진짜 조선시대 막 구한 말에는 정육점을 한다던가, 아무튼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이런 거 좀 천하게 봤어요. 좋은데 고기 잘 먹고 고기 자주 먹을 수 있고. 백정. 그리고 이제 무당.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돈 잘 버는 거 이때 다 천한 직업이에요. 무당. 점 봐주고, 요즘 점 잘 보면은 유명한 역술인 되면 돈 얼마나 버는데. 무당. 그리고 이제 광대. 광대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이죠. 연극하고 줄 타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리고 여기에 역시 기생도 포함돼요. 광기, 뭐 창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백정, 무당, 광대, 뭐 창기 이런 요쪽 사람들이 천민에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천민은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의 소유이냐,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겠죠. 공노비는 국가 소속입니다. 국가 소속인데 국가에 소속돼서 관청에서 일을 하는 노비, 국가 관청 뭐 여기서 여기저기 서들인 일을 하는 그런 노비들. 궁궐에도 노비가 있어요. 무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궁녀가 있으면 궁녀들한테 물 떠다주고 목욕물 받아주고 하는 궁녀의 노비가 따로 있어요. 궁녀가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면은 노비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 무술이는 노비예요. 그 영조는 무술이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자기한테 막 그런, 뭐랄까, 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좀 낮았달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그 무술이, 이런 게 이제 노비입니다. 어쨌든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병노비, 국가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 국가 관청. 그 다음에 이제 외거노비가 있어요. 외거노비는 국가 땅이 있잖아요. 이제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는 겁니다. 국가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건 외거노비. 사노비도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이거 고려 때랑 똑같아요.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거주.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마당 쓸고 밥하고 주인의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고, 역시 사노비에도 또 외거노비가 있어요. 주인집 땅을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땅을 거주. 뭐라고 하면 될까? 주인집 땅? 어쨌든 농사에 농사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죠. 이제 주인집 땅을 농사를 짓고, 그 대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노동력을 맨날 바치지 않고 농사만 지면 되니까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수확량을 또 이제 주인에게 일정량을 신공이라는 이름으로, 몸값이라는 이름으로 바칩니다. 자, 이렇게 신분제도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 이제 양반은 원래 작은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하나의 이제 계층으로 명칭이 확대된 거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한다면요. 원래는 반상제도였어요. 반상제도가 아니라 원래는 양천제도였어요. 이렇게 상민까지가 여기까지가 원래 양인, 여기까지가 원래는 양인이다.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었고 자유로운 신분이다. 양인 그리고 천인, 양천제도. 이게 원래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양반이 중인과 상민과 같이 같은 레벨로 엮이기 너무 싫은 거야. 우리는 특별하니까. 막 노블리스, 우리는 너희들하고 혈통이 달라. 어디 상꽃이랑 엮여. 이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양반은 이제 기득권층이고 나머지는 다 상것들. 그래서 반상제도로 바뀌게 되죠. 이제 명칭이 이제 초반에는 이제 원래는 법률적으로 양천제도. 양인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양반 이외의 사람들은 다 상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상제도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유교가 점점점 중시되면서.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를 엄청나게 유교적으로 큰 죄라고 봤어요. 노비가 주인 어르신 뺨 때리면은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양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상민이 돼버렸고 양반이 반자. 그래서 반상제도가 돼버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런 명칭들 좀 중요한 게 신령역천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리, 향리, 서월이 이제 중인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천민들의 특징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56조까지 내용이고요. 좀 추가적으로 서원과 향약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서원과 향약. 서원과 향약은 아까 사림 얘기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서원은 이제 그런 선현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스승, 옛날 스승, 성리학을 처음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나의 스승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사도 지내고 공부도 하고 그런 곳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에요. 이 백운동 서원이 이황이 서원에서 이렇게 유교를 중요시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학업에 증진하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소수서원으로 지정해요. 그러니까 사액을 받아. 그러니까 사액이 뭐냐면 땅을 받아요. 국가에서 땅도 주고 세금 면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그러면서 사액서원이 돼서 명칭을 국가에서 소수서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현판도 새로 내려주고 책도 주고 이런 식의 각종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애버리는 서원철폐라는 엄청난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양반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사림들의 여론 형성. 어느 서원 출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 출신 이런 식의 파벌을 형성하죠. 그런 식으로 서원 출신, 약간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붕당의 토대가 되게 돼요. 이제 어느 서원 출신끼리 뭉치고 이런 식으로 선현에게 제사 지내고 공부하는 제사와 교육의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서원이다. 향약은 조광조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황과 이의를 통해 널리 보급을 했는데요. 여시향약이라는 그런 중국의 책이 있어요. 서로 돕자.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향약인데 덕업상권, 서로 좋은 건 서로 권하자. 과실상교, 서로의 잘못을 서로 이렇게 일깨워주자. 그리고 예속상교, 서로 같이 예의 속에 같이 잘 살자. 환난상효, 어려울 때 도와주자. 이런 게 지금으로 치면은 상부상조, 그 상조, 요즘에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상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안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이렇게 충고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선생님처럼 교화했던 게 양반들이 그런 일을 맡았고 그게 향약입니다. 향촌자치규약을 줄인 거예요. 향촌자치규약. 자, 그럼 서원과 향약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의가 있는데요. 이황과 이의는 이들이 썼던 그 책 이름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황 주리론, 주기론 좀
주기론, 주리론에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이황은 주리론, 이성이 중요하다, 이론이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이론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학십도라는 책을 썼어요. 성학십도. 그 다음에 이인은 기를 중요시해서 때에 따라 변하는, 그러니까 이성, 이론이 있고 기는 변하는 거다.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실천을 또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성학집요는 이런 군주가 수양해야 될 덕목, 이이가 지은 게 성약집요. 그리고 동호문답, 왕도 정치의 이상을 문답 형식으로 이제 선조에게 올린 게 동호문답. 그래서 성학집요, 동호문답은 이이가 적었고 십도는 이황이 지었죠. 어떻게 외우시냐면 황도로 외우시고요. 이황도, 황도. 그리고 이제 이이는 이응이응이잖아요. 이응, 이응, 요, 이요 이런 식으로 이요, 이답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외워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이는 수미법 같은 그런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좀 기를 중요시했다. 실천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10만대봉 양성하자 막 임진왜란 전에 이이가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황과 이는 이 정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든 책 정도 좀 파악하시면 한능검 고급 난이도에서는 문제 푸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선전기의 경제여세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즐겨찾기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안녕.